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1주차 수업을 진행했는데, 글쎄 이게 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은 학습 효과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이게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찍어야 되는지. 일단은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조계획, 우리가 방법론적인 걸 갖다 조금 더 할게요. 갖고 있는 유인물, 지난주에 했던 유인물 있죠? 그걸로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오늘은 그 4번에 주요 구조구제의 기능 및 종류, 거기서부터 하면 되죠? 일단 봅시다. 먼저 이제 우리가 구조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흘러가는 걸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직하중이 흘러가는 순서, 수직하중 전달 순서를 제가 써놨네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건축물에서 사람이 생활하는 걸 서로 흘러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직하중이 흘러가는 순서, 즉 힘의 전달 순서죠. 그렇죠? 힘의 흐름. 이거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힘이라는 거는 수직하중이래요. 그렇죠? 조금 횡령과 조금 또 다른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일단 먼저 이제 슬래브, 바닥판을 통해서 작은보가 있겠죠. 작은보. 작은보를 통해서 작은보 하중이 이제 큰 보로 흘러가고요. 큰 보를 통해서 이제 기둥 및 벽체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모멘트 저항골조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초를 통해서 이제 지반으로 흘러가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수직하중에 대한 힘의 흐름이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슬래브는 주로 이제 등분포 하중 작용하는 걸로 보죠. 등분포 하중 작용하게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슬래브 하중이 작업으로 갈 때는 이렇게 등분포로 흘러가요. 균등하게. 하지만 작은 보가 이제 슬래브 하중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큰 보로 전달할 때는 일반적으로 집중 하중으로 간다는 거. 집중 하중으로. 자, 작은 보 하중이 큰 보로 갈 때는 집중 하중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똑같은 하중이 전달되지만은 등분포로 가는 것보다 집중 하중 갈 때가 훨씬 더 뭐예요? 휘 모멘트가 커지죠.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런 단순보가 있는데 전체 하중의 크기는 똑같지만은 요렇게 흘려보냈을 때에 이 보에 발생하는 부여력하고 반대로 똑같은 상황에서 집중 하중으로 이렇게 전체 힘의 크기 똑같아요. 여기 있는 요 하중이나 여기 있는 하중이나 길이 똑같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는 등분포고 하나는 집중 하중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샘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지만 어쨌거나 이 경우가 어떻게 된다, 훨씬 더 불리하다라는 거. 그걸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작은 보에서 큰 보로 흘러갈 때는 집중 하중이기 때문에 조금 작은 보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 유리한 쪽으로 보내야 된다. 라는 게 조금 이제 여기서 인지가 되는 거고, 구체적인 예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가서. 요거는 이제 힘이 흘러가는, 수직하중이 흘러가는 순서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하게 될 구조계획은요. 구조계획을 하는 순서는 요거하고는 어떻게 될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구조계획을 하는데 슬랩을 하고 작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뭐야? 사실은 여러분들이 왜 이미 다 공부가 되겠지만 뭐부터 해요? 우리가 지반조사부터 하죠. 보링 같은 걸 통해서. 그렇잖아. 지반조사도 하고 보링도 하고, 그다음에 뭐요? 지내력 실험도 하고. 그걸 통해서 뭐 하려고? 기초의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기초는요, 구조계획 쓸 때 이렇게 쓸게요. 기초가 먼저 되겠네요. 그렇죠? 기초. 통상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시간에는 기초는 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초를 하려면은 요게 먼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초를 뭘로 하면 돼? 통상적으로 원통 기초, 매트 기초죠. 또는 무슨 기초? 말뚝 기초. 이런 걸 많이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기초는 우리가 예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반대니까 기둥 및 벽체야. 기둥 및 벽체.
구조계획 한대요. 그 다음에 기둥이 먼저 또는 벽체가 먼저. 요 벽체는 일반적으로 전단벽, 코어 전단벽이죠. 코어 전단벽이 먼저 계획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둥 계획이 되고 그 다음에 큰보가 돼요. 큰보. 큰보 하면서 벽보, 월가닥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보. 작은보 하면서 사실 뭐까지 슬래브까지 일반적으로 이제 같이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요 작은보를 보내는 목적이 뭐야? 슬래브의 사용성, 슬래브의 처짐이나 진동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작은보를 적절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작은보 계획하면서 뭐까지? 슬래브까지. 이게 이제 일반적인 보통 이제 모멘트 저항 골조의 구조계획 순서고 여기에 이제 필요한 건 뭐예요? 철골이라면 가세 같은 것들, 그쵸? 그것들은 나중에 또 그때 가서 특성에 맞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그래서 수직하중 전달 순서는 이렇게 되지만 구조계획은 어떻게 된다 보고하고는 반대가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여기 있는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구조계획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각 부재의 역할을 조금 이제 복습을 하고 갈게요. 우선 슬래브라는 부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뭐예요? 당연히 수직하중을 지지해야 되는 거죠. 수직하중 지지. 뭐 슬래브가 수직하중을 지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수직하중 지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그 옆에 있는 수평하중에 대한 다이아프램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막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뭐냐라는 게 이제 그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제가 참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여기다 넣어놨는데 기본 개념은 여기 보세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세요. 가운데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충 제가 그릴게요. 그냥 이게 기둥 4개만 그릴게요. 기둥 4개만. 여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보가 대충 이렇게 이제 오겠네. 보가 여기 보만 있어. 기둥이고 보예요. 그렇죠? 큰 보. 여기에 만약에 이제 횡력이 들어. 요 횡력은 주로 뭐예요? 지진이나 풍화중이네. 그렇죠? 횡력이 이렇게 싹 밀게 되면은요, 요 보하고 기둥이 뭘로? 강성으로 이 횡력을 저항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 횡력이 편의상 여기만 작용한다고 할게요. 여기는 작용하지 않아. 요 코너에는.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가 느낌상 어떻게 변형을 할까요? 물론 이제 골고루 횡력이 다 전달돼가지고 이 프레임 전체 일체가 돼가지고 이 횡력에 조합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기둥하고 보만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탁 밀게 되면은요, 이쪽은 많이 밀려, 이쪽은 많이 안 밀려. 그래야지 아마 보시게 되면은 요 보가 변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물론 횡력이 잠깐 변형할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러면서 여기는 조금 대충 그릴게요. 많이 밀리고 한쪽은 조금 덜 밀리면서 프레임이 이렇게 거동을 한다거나 또는 여기가 뭐야? 여기 있는 요 보가 이렇게 변형을 할 수도 있어요. 변형을 이렇게, 그렇죠? 변형을 하면서 이쪽은 변형을 많이 하고 이쪽은 변형을 덜 하겠죠. 슬라브가 없는 경우는. 그렇죠. 하지만 요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요걸 할게요. 여기다가 요 위에다가 기둥 보 위에다가 강성이 아주 큰 뭐예요? 슬라브를 이렇게 올렸어. 똑같이 일체화시켜 이렇게. 강성이 아주 큰 슬라브. 여기서 이제 강성이 아주 크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요. RT 슬라브와 같이 두께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강성이 큰 놈. 똑같이 여기서 밀었어요. 이렇게. 똑같이. 그럼 이번에는 어때요? 이 슬래브가 면내력으로 이 횡력을 저항하는 거예요. 면내력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여기 있는 이 밑에 지금 뭐가 있는 거야? 보가 있고 여기 슬라브가 있는 거네. 그렇죠? 슬라브 보 기둥이 일체 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밀더라도요. 아까처럼 이 한쪽만 많이 변형하지 않고 일체로 아주 미소한 행변형이 발생하면서 무시할 정도의 행변형이 발생하면서 일체 거동을 해줘요. 일체 거동하면서 슬라브나 보가 변형을 가지고 그대로 약간 밀리는 변이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줘. 그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은
슬래브의 다이아프램이라고 불러. 우리말로는 경막작용. 자, 이러려면은 이런 슬래브가 이런 다이아프램 역할을 하려면은요,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첫째는 RC 슬래브와 같이 아주 강성이 큰 슬래브가 돼가지고 면내력으로 힘의 전달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철골 같은 경우는 뭐야? 데크슬라브와 같이 데크를 빨고 나서 여기다 뭘 치는 거예요? 콘크리트를 치는 거죠. 이런 정도의 아주 강성이 큰 슬라브가 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슬라브에 뭐가 크면 안 됐다. 이 슬라브 오픈고가 이만큼 있어.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인데 한 50 이상이 오픈이 됐어. 그러면 이런 기능을 할까 못 할까요? 못 하겠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아주 큰 계곡가 있으면 되지 않나. 없는 계곡이라는 거. 큰 계곡. 오프닝. 큰 계곡가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곡은 한 50% 정도를 봐요. 50% 이하의 계곡을 가진 강성이 아주 큰 슬라브가 있는 경우는 뭐 한다? 이런 식의 다이아프램이 가능하다는 거. 무슨 얘기냐? 구조해석을 할 때요. 그림을 좀 한번 더 그리기에는 뭐하니까 여기다 할게요. 이쪽에서 5mm가 행변이가 발생해서 여기도 얼마나 보는 거 이쪽도 5mm를 보는 거죠. 그렇죠? 다이아프램 기능에 의해서 다이아프램이 안 되면요. 이쪽은 한 10mm, 이쪽은 한 5mm 이런 식으로 서로 행변이 차이가 나다든지 여기 있는 고가 변형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겠네요. 그렇죠? 어쨌거나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브의 종류인데 이름도 알고 있지만 슬라브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1방향 슬라브가 있고 2방향 슬라브가 있죠. 와, 안 지워지네. 잠깐만요. 네. 머리가 이렇게 가거나 어르기 이렇게 강하나 이걸로 자, 1방향 슬라브가 있고 2방향 슬라브가 있는데 좀 봅시다. 자, 거기 뭐라고 되냐 하면은 RC 4변 지지 슬래브에서 변장비 베타가 2보다 큰 슬라브가 1방향 슬라브고, 변장비 2 이하인 슬라브가 2방향이라고 되어 있고, 와플 슬래브도 2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일단은 1방향 슬래브와 2방향 슬래브의 개념부터 조금 볼까요? 개념부터 아까 우리가 수직 하중이 흘러갈 때 슬래브 하중이 어디 간다 그랬어요? 작은 보로 간다 그랬죠? 작은 보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작은 보 없으면 큰 보로 바로 가겠죠. 작은 보 및 큰 보라고 할게요. 통상적으로 작은 보가 있으면 작은 보로 가고 없으면 큰 보로 바로 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이 슬래브의 하중이 작은 보나 큰 보로 직접 갈 때는 등분포로 간다 그랬죠? 등분포로 가는데 힘이 흘러가는데 일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고 아니면 또 이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래브 하중이 보로 흘러갈 때 힘이 흘러가는 방향이 한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 가지고 따지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데크 슬라브라든지 트러스 데크 슬라브는 골 데크가 있고 트러스 데크가 있고 밑에 그림 있죠. 요런 데크 슬라브 같은 경우는 당연히 힘이 어떻게 될까? 이 골을 따라 힘이 흘러가는 거죠. 한 방향으로만. 이게 지금 단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겼어요? 데크가 대충 그리면은 이렇게 골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작은 보가 이제 이렇게 밑에 이렇게 있을 거고, 보가 혈골보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스터드 볼트 이렇게 꽝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하죠. 하나, 두 개 골단 거죠. 그다음 여기다 이제 공구리 쳐. 철거 배관하고 공구리 쳐가지고 일차시키잖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골이 이렇게 되니까 힘이 어떻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야? 힘이 흘러가는 방향이 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요 방향 이렇게 골 따라서 편의상 수직 방향을 할게 수직 방향으로 힘이 흘러가요.
수평방향 힘이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안 올라간단 말이야. 골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방향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철골에서 데크가 됐던 그 다음에 트러스가 됐건 철골 데크 슬라브나 트러스 데크는 대부분 다 뭐다? 전부 다 그냥 일방향으로 보면 돼요. 일방향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더블티나 할로우 코어라는 거는 PC죠. PC라는 거는 뭐냐 하면 더블티라는 건 이렇게 생긴다. 항상 건드리면은 P자 두 개 있는 거. 이렇게 되는 놈이죠. 단면이. 이거 주로 어디 있어요? PC라는 건 뭐야? 프리 캐스트 콘크리트 슬래브네, 그쵸? PC 슬래브. 주로 이제 우리가 한동안 많이 썼던 게 마트 같은 데 있지, 이마트 같은 데, 마트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보호기둥 슬래브는 다 뭐예요? PC로 갖고 와서 조립해갖고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뭐야? 조립하는 거죠. 공기가 상당히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그쵸? 어쨌거나, 이렇게 더블티야. 얘는 당연히 어떻게 흘러갈까? 힘이 이렇게 흘러가 있네, 그쵸? 요 방향으로만. 그쵸? 더블티 또는 할로우 코어라는 건 뭐예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 뚫린 거. 단면, 할로우 코어, 가운데 구멍 뚫린 거. 이런 슬라브들도 일방향 슬라브였죠. 일방향 슬라브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뭐가 있을까? 장선 슬라브 같은 것들 있죠? 장선 슬라브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일방향 슬라브죠. 장선 슬라브.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나? 장선 슬라브가? 이게 이제 데크랑 거 비슷하죠. 슬라브가, 외곽에는 큰, 요런 보각하고, 내부에 어때요? 장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일자가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 장선이죠. 조이스트. 당연히 일방향 슬라브겠네, 그쵸? 이 조이스트가 수직으로 들어가고 수평으로 가는 게 뭐야? 그게 그 밑에 있는 워플 슬라브죠. 그래서 워플 슬라브는 이방향 슬라브가 되고 이런 것들이 힘이 흘러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주변에 도가 받치고 있는 사변지지 슬라브는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변장비에 따라 달라져. 변장비라는 거는 뭐야? 변장비 일반적으로 베타라는 거로 쓰죠. 변장비 베타. 얘는 뭐예요? 기본적인 게 순스팬이에요. 순스팬. 장변 순스팬을 LY라고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단변 순스팬 LX라고 표현해요. 이게 변장비야. 슬라브의 변장비. 그럼 슬라브에서 장변 순스팬은 뭐고 단변 순스팬은 뭐예요? 장변 단면은 알겠네. 그쵸? 뭔지. 형태만 그리면 앞에서 뭐 단면 그리고는 슬라브 이렇게 있고 고가 이렇게 있고 슬라브 이렇게 있네. 그쵸? 쭉 가는 거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면에 표현할 때는 어때요? 중심에서 중심. 요게 이제 슬라브 중심하고 요게 L이죠. L. 라지 L. 그쵸? 순스팬은요? 요 안쪽에서 요 안쪽. 요게 L이죠. L. 순스팬. 자, 그랬을 때 슬래브가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요거는 이제 단면이고 또 그림을 다 위에서 본 그림은 평면을 그리면은 기둥 그냥 4개만 그릴게요. 기둥 4개. 그럼 슬라브 딱 하나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안쪽 요쪽이 긴 쪽이면은 요 앞목걸이 요게 LY고 요쪽 요게 LX죠. LX. 그쵸? 만약에 여기에 작업보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작업보 지금 상태에서는 LY가 아니고 LX가 이 슬라브의 변장비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교담선에도 어떻게 해다가 작업보를 이렇게 보냈어. 작업보를 예를 들어서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느낌상 이쪽이 LX가 되는 거죠. LX. 이쪽이 안쪽이니까 이게 L, Y가 되게 되죠. 이 말 이해하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스팬을 긴 쪽을 LY, 짧은 쪽을 LX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크기에 따라서 힘이 흘러가는 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달라진다라는 얘기. 일단 먼저 일방향 슬래브라는 거는 베타가 얼마일 때? 2를 초과하는 슬래브를 일방향 슬래브라고 해요.
개념만 잠깐 설명하면은 여기다가 잠깐 할게요. 요걸로 그릴게요. 이걸로 제가 그냥 순수편에 그릴게요. 요런 슬랍에 따라 합시다. 보니까 LI가 예를 들어서 8m, LX가 잘못 썼네. LY가 8m, LX가 4m 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밑에 지금 앞목거리야, 안쪽거리,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서 보기에는 이제 평면으로 보기에는 위에서 보기에는 보가 작은 보가 큰 보가 작은 보나 여기도 있고 이쪽도 있고 보가 거기 여기 보가 이렇게 여기도 보가 받치고 있고 그렇죠? 여기도 보가 있고 여기도 보 있고 보 있겠네. 이 보를 G1 편의상 G라고 할게요. G2 이 보를 G3 이 보를 G4라고 합시다. 안쪽 거리가 8m, 4m. 자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베타가 얼마죠? 베타 변장비 베타가 8나누기 4가 되니까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2가 되면은 이 1m 나지 보로 끊어서 처짐이 같다라고 놓고 어쩌고저쩌고 딱 하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100이라는 슬라브 하중을 줬을 때요. 이 슬라브 하중이 그냥 편의상 단위를 뺄게요. 100이라는 하중을 줬을 때 이 100이라는 하중을 슬라브에 가해진 하중 100을 그냥 실제로 등분포로 작용하는 건데 편의상 그냥 100이라고 놨어요. 그러면 이 100을 주변에 있는 보 4개가 골고루 분담을 해야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 잘라가지고 슬라브의 처짐이 같다라고 놓고 막 유도를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100이라는 하중 중에서 이쪽으로 47이 가고 이쪽으로 47이 가. 그러니까 G1이 47을 받고 G2가 47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G3는 3 받고 G4도 3을 받아. 합하면 100이겠네요. 그렇죠?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길이가 긴 한쪽으로 긴 슬라브들은 힘이라는 게 힘도 어떻게 해요? 힘이라는 것도 이 힘이라는 것도 쉬운 쪽으로 흘러가기 쉬운 쪽으로 흘러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변 방향으로 몇 프로 지금 47이면 단변 방향으로 94%가 흘러가요. 94%가 이 장변 방향으로 몇 프로 불과 3이니까 6%밖에 안 흘러가네. 그렇죠? 만약에 이 베타가 크지만 클수록 어때요? 단변 방향으로 대부분의 힘들이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조 해석을 하고 구조 개선할 때 어떻게 하자? 베타가 2를 초과하는 슬랩은 어떻게 하자? 그냥 일방향 슬랩으로 구조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베타가 2를 초과하는 슬랩은 일방향 슬랩을 해석을 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무시하고 3 무시하고 얼마 받는다는 거야? 얘가 G1이 50 받고 G2가 50 받는 걸로 구조 개선을 하겠다라는 게 이게 일방향 슬라브겠죠. 일방향 슬라브고 이방향 슬라브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야. 이게 이 길이나 이 길이가 뭐야? 이보다 작아서 양방향으로 힘이 흘러가는 슬라브예요. 느낌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라브 이렇게 따라 합시다. 여기도 6m, LX가 6m라고 합시다. LX도 6m, LY도 6m. 그럼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보가 여기도 받치고 있겠죠. G1 여기 이쪽 보를 G2, G3, G4라고 합시다. 여기 100을 줬어요. 100을. 슬랍에다가 하중 100을 줬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흘러갈까요? 느낌상 이게 단변 길이나 장비 길이 같은 정방향 슬라브다 보니까 당연히 얼마? 이쪽이 얘가 25, 얘도 25 받지 않겠어요? 당연히 이런 슬라브라면 주변에 있는 보가 받는 게
x 방향으로 50%, y 방향으로 50%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슬래브의 단변 길이와 장변 길이가 비슷해지게 되면은 거의 같이 부담한다는 거. 그 한계가 어디까지라는 얘기야? 2. 그래도 우리가 딱 2까지는요. 2까지는 94%, 6%지만 2까지는 그래도 이 방향 슬랍으로 취급을 해요. 물론 뭐 그 양이 없지만.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슬랍으로 물러보겠다면 1방향으로 보겠다라는 거는 그렇죠.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계획을 할 때 1방향 슬라브냐 2방향 슬라브냐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작은 볼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갖다가 판단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1방향 슬라브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중을 슬래브에 예를 들어서 1방향 슬래브요. 여기 보가 있고 여기 보가 있고 예를 들어서 G3가 있고 G4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 슬래브 이게 슬래브 S1이야. 그럼 여기에 S1의 하중이 가중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절반의 하중은 어디에다가? 이보에다가 주고요. 나머지 절반 얼마 준다는 얘기야? 이 G2보에다 준다는 얘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럼 G3하고 G4는 슬래브 직접적으로 받아 안 받아? 직접적으로 슬래브 하중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정방향 슬래브가 돼가지고 이 방향 슬라브가 되게 되면 전방향에 대한 요즘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에 G1 하게 됐나? G1, G2, G3, G4 이렇게 있으면은요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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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그럼 이게 정방향이 이렇게 되겠네, 45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은 슬라브에 요만큼의 작용하는 슬라브 아니면 이보가 가져가고요. 이보가. 그 다음에 여기 G1은 요만큼을 가져오는 거고 요만큼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슬라브 아니면 어디에다가 거기다가 태우는 그런 작업을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요즘은 다 누가 해보려 갖다가 컴퓨터가 우리가 야 얘는 1방향이다 얘는 2방향이다 주게 되면은 적절하게 분배를 하죠,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1방향, 2방향 조금 이따가 또 우리가 RT 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어쨌거나 1방향 슬라브, 2방향 슬라브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 좀 받으시고, 다음 봅시다. 작업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보인데요. 작업보는 역할이 뭐야? 슬래브 하중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큰 보에다가 전달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죠. 그렇죠? 1차적인 목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부하고 큰 보에 접합할 때는 일반적으로 RT 구조는 연속보가 되게 설계해서 부모멘트, 정확하게는 부휘 모멘트죠. 부휘 모멘트 효과를 반영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틸에서는, 철골에서는 큰 보하고 작은 보의 접합은 뭘로 하냐면은 핀접합으로 설계해요. 핀접합. 요거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철골에서 또 할 때니까. 핀접합.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실제로 구조 실무에서 뭐까지 그려줘야 돼요? 접합 3세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철골도, 그 다음에 작은 보를 배치할 때는 데크의 시공성을 고려해서 어떻게 된다? 연속보가 되게 설계한다라는 거. 요 부분은 제가 따로 뒤쪽에 가서 RC하고 그 다음에 철골 할 때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큰 보 봅시다. 큰 보는 역할이 당연히 뭐야? 작은 보하고 슬래브 하중을 기둥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RC가 됐던 철골이 됐던 통상적으로 뭐야? 큰 보하고 기둥은 무슨 접합? 강접합이죠. 그렇죠? 강접합이고, 그 다음에 기둥의 역할은 보에서 오는 하중을 어디에다가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 저항골조가 되게 되면은 큰 보와 강접합 돼가지고 뭘 한다? 수평 하중을 저항하는 역할을 하겠네. 그렇죠? 그 모멘트 저항골조라는 것 자체가 큰 보하고 기둥이 뭐야?
강접합돼서 횡력을 저항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고. 자, 그 다음에 벽체 봅시다. 이제 우리가 벽체는 보에서 전달받은 수직 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내력벽이 있고 전단벽이 있는데, 구지적으로 구분하자면은 내력벽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에 많이 쓰는 용어가 내력벽이고요. 그 다음에 전단벽이라는 거는 횡력이죠.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에 많이 쓰는 용어가 전단벽인데, 그러면 내력벽이라고 해서 수평 하중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전단벽이라고 해서 수직 하중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역할이에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아파트. 여러분 알고 있는 아파트. 이 아파트는 구조체 자체가 뭐야? 무슨 구조예요? 벽식 구조 또는 내력벽 방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얘는 주로 뭐야? 벽체 플러스 슬래브죠. 슬래브가 일체로 돼가지고 얘네들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얘네들이 수직 하중도 지지해야 되고 횡력도 지지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벽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 벽체를 내력벽이라고 부르죠. 내력벽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이 내력벽하고 슬라브가 일체로 돼가지고 거기서 말하는 수직 하중만 지지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 벽체는 뭘 하는 거야? 당연히 수직 하중도 지지하지만은 뭐도 횡력 지지해야 되는 거야? 횡력도 지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역할이 뭐야? 구조 방식 자체가 얘는 벽체하고 슬라브가 지지가 돼서 힘을, 하중을 지지한다는 의미에서의 내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수직 하중을 지지하지만 횡력 지지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구분하자 그러면 주로 이제 수직 하중을 지지하는 벽체를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더라도 횡력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전단벽이라고 쓰는 건 어떤 경우냐니 때문에 주로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골조가 이렇게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골조가 이렇게 있고, 이 골조 안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계단이나 뭐가 들어가요? 엘리베이터 코어 같은 그런 것들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코어나 계단실에 들어갈 때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벽체를 채우죠. 이런 벽체 역할은 주로 횡력을 지지할 목적으로, 이 목적이 벽체, 이런 일반 벽체를 일반적으로 전단벽이라고 불러요. 전단벽이라고. 여기 있는 벽체. 그럼 이 벽체는 수직 하중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벽체는 수직 하중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 벽체도 마찬가지로 기둥 역할을 해야 되니까 수직 하중도 지지하는 거죠. 지지해야 되는 거네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야? 주 역할이 횡력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수직 하중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내력벽이다, 전단벽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는 내력벽도 둘 다 지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 있는 요 횡력도, 전단벽도 횡력과 수직 하중을 둘 다 뭐한다? 지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가세를 좀 봅시다. 가세. 주로 이제 가세는 뭘 하는 거냐 하게 되면은 브레이스죠, 브레이스. 주로 이제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게 목적인데, 수평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서 45도 배치가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거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이제 얘는 철골이죠, 그렇죠? 철골인데 수평 가세가 있고 수직 가세가 있는데, 수평 가세는 평면 가세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수평 가세는 뭘 해야 되냐면은 수평 하중에 대한 다이아프램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수직 가세는 수평 가세와 함께 수평 하중을 수평 가세와 함께 횡력을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수평 가세, 수직 가세는 제가 철골에서 경량부조 있죠, 경량부조물. 경량부조 갈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경량부조는 그래서 반드시 요 수평 가세와 수직 가세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왜? 경량부조물에서는 슬라브 자체가 지붕 자체가 아주 강성이 큰, 아까 말했던 RC 슬라브나 데크 슬라브가 아니죠. 뭘 하는 거야? 되게 이제 우리가 경량 패널로 이제 지붕을 하다 보면은요, 그 경량 패널이 뭘 역할을 못 하냐면은 다이아프램 기능을 못 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다이아프레임 기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평가세가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개략적인 각 부재의 역할이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조 형식별로 뭘 하냐게 되면은 구조 계획할 때 우리가 부재 배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제가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RC 구조부터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RC 구조는 주로 이제 뭐냐 되면은 일반적인 RC 구조. 일반적인 RC 모멘트 저항 골조. 모멘트 저항 골조에다가 플러스 뭐야? 전담력이 들어가는 게고요. 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은 뭐야? 얘네들은 횡력의 지지 방식에 따라서 건물 골조 방식이 있고 또 뭐에 따랐어요? 이중 골조 방식이 따라 그렇죠? 어쨌거나 모멘트 저항 골조와 전담력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에서의 구조계획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계획 순서는 어떻게 돼요? 힘이 흘러가는 순서하고 반대가 된다고 그랬죠? 일반적인 RC 구조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코어 벽체예요. 코어 벽체. 코어에 전담벽을 먼저 배치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에 기둥 배치하고 큰 보 및 벽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은 보 및 슬라브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갖다 조금 도면을 봐가면서 조금 이렇게 띄워놓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긴 한데요. 어쨌거나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 먼저 코어 벽체인데 다음 페이지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제가 여기다가 그림 하나 넣어놨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냥 가장 간단한 평면자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구조 계획을 할 때는 먼저 건축 설계가 끝나야 돼요. 건축 설계가 끝나고는 건축 설계에서는 우리한테 뭘 주냐 되면은 이런 식의 건축 도면을 줘요. 그럼 그 건축 도면에는 뭐가 그러냐면은 공간 분할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이렇게 쭉 돼 있다 보니 복도 이런 식으로 여기 복도 여기는 그다음에 오피스 이런 식으로 401호 402호 이런 식으로 아니 오피스 건물이라면 그렇죠. 아니 학교 건물이라면 이렇게 복도가 있고 여기는 교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또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형상이 다르고 도서관이라면 또 이렇게 서고가 있겠고 뭐가 있겠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간만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우리한테 줘요. 그럼 우리 여기다 뭘 하는 거야? 적절하게 전담벽과 적절하게 기둥과 적절하게 큰 보와 작은 보를 배치를 하고 슬라브의 사용성이 발생하지 진동이나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성을 만족하도록 구조 부재를 배치하고 그 배치된 구조 부재의 뭐예요? 구조 해석을 통해서 각 부재의 단면 크기와 배근과 그런 걸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게 구조 계획이고 구조 설계죠.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먼저 될 게 뭐냐면은 말씀드린 대로 코어에 벽체를 세워야 되는데 일단은 코어 벽체라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저층이나 소규모 건물에서 우리가 코어를 한쪽으로 처리하는 게 뭐가 있냐면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부분이에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 부분이 통상적으로 이제 코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저층이나 소규모 건물에서는 대규모 건물에서는요. 고층이나 대규모 건물에서는 계단하고 엘리베이터에다가 플러스하기를 화장실, 그 다음에 PS는 파이프 샤프트예요. 여기는 뭐냐면 배관, 설비 배관들 있죠. 오베스 배관들 갖다 한 곳에 모아놓은 거. 파이프 샤프트, PS. 그 다음에 EPS는 뭐냐면 일렉트로닉 파이프 샤프트. 이 전기 배관, 전기 배선. 배선이 쭉 지나가는 관들 갖다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엘리베이터 코어 옆에 주로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할 수 있게 점검부를 빼놨죠.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어 벽체를 하게 되는데 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이거 뭐예요? 계단이에요. 양쪽 옆에 보니까 이렇게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다는 확실히 통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이런 부분은 묶어서 그냥 뭘 처리하는 얘기야? 이렇게 대충 그렇게 해주는 거냐? 구조계획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이런 데는 이렇게 진하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벽체로 먼저 세우는 거예요. 이런 벽이 무슨 벽이에요?
전단벽이에요. 전단벽인데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린 저 전단벽인데 이 전단벽이 횡령을 다 밖에 설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밖에 설계하면 건물 고조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일부를 받고 옆에 있는 이제 기둥 골조도 같이 있는 걸 받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이중골조가 되는 것이 그렇죠. 일단은 그래서 먼저 코아 쪽에다가 이렇게 전단벽을 먼저 이렇게 설계를 해줘요. 계획을 먼저 해줘요. 통상적으로 이 전단벽은 보게 되면 이 전단벽은 일반적인 얘기야. 통상적인 얘기는 두께가 한 T가 200에서 한 300mm 정도 해줘요. 두께.